만약 당신이 20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도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요. 391년. 고구려 이 나라는 당시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남쪽에서는 백제가 한강을 장악하고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경제와 군사의 중심을 상대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북쪽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유목민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었거든요. 들어와서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막기가 쉽지 않은 상대였죠. 그리고 서쪽. 중국의 여러 강대 세력은 고구려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한 젊은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광개토였어요. 나이는 20살이었죠. 경험도 많지 않았어요. 정치 기반도 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귀족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말했어요. 우선 방어부터 하셔야 합니다. 성벽을 고치고 군대를 정비하고 외교로 시간을 벌자는 거였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광개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약해진 이유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고구려는 원래 공격적인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방어에만 집중하면서 주도권을 잃고 있었어요. 광개토는 이 흐름을 뒤집기로 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실패했다면 고구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광개토는 먼저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백제였죠. 당시 삼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대이기도 했죠. 광개토는 회의를 끝낸 뒤 명령을 내렸어요. 군대를 재편성하라. 기병을 늘려라. 속도를 높여라. 그해 겨울이었어요. 고구려 병사들은 눈 덮인 평야를 달리며 훈련을 시작했죠. 말발굽 소리가 밤새 이어졌어요. 창과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렸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고구려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광개토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공격했죠.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광개토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마주한 세계는 단순한 삼국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고구려는 사실상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먼저 남쪽이었습니다. 백제였죠. 이 시기의 백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고 농업 생산력도 상당히 풍부했죠. 게다가 해상 무역까지 활발했습니다. 돈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결국 군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는 삼국 가운데 가장 안정된 국가였어요. 내부 정치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외교도 꽤 능숙했죠. 특히 바다를 통해 다른 지역과 교류하면서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를 꽤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미 한 번 크게 밀린 상태였거든요.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이미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전략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백제 하나가 아니었어요. 서쪽을 보면 중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나의 통일 왕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세력이 동시에 동북아 패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요동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곳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북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죠. 이들은 정착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빠르게 침입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고구려 군대가 성을 지키고 있는 동안 이미 다른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국경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제이기도 했어요. 농경 사회에게 약탈은 생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동쪽 바다였습니다.
외구 세력이었죠. 일본 열도에서 온 세력들이 한반도 남부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죠.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백제, 서쪽에는 중국 세력, 북쪽에는 유목, 민족, 남동쪽에는 왜구, 세력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이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살의 왕이 지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도 위에는 모든 방향에 위험이 표시되어 있었죠. 보통의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방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겠죠. 하지만 광개토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단일 제국이 질서를 장악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즉,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광개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군대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광개토는 상황을 꽤 냉정하게 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적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고구려 군대였어요. 당시 고구려 군대는 오랫동안 방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성을 지키고 침입을 막고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개토는 큰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군대를 완전히 바꾸기로 한 거였죠. 단순히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 자체를 전쟁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기병이었어요. 고구려는 원래 기병이 강한 나라였죠. 하지만 광개토 이전에는 그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는 기병을 군대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말을 대량으로 확보했고 귀족들과 지방 세력에게 기병을 키우라고 명령했죠.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군대가 기병이었어요. 그들은 적보다 먼저 국경에 도착했고 먼저 공격했거든요. 고구려 기병은 단순히 빠른 군대가 아니었어요. 중무장 기병이었죠. 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말 위에서 돌격했어요. 속도도 빨랐고 파괴력도 강했죠. 말 위에서 창을 내리꽂으면 적의 방어선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병이 그 뒤를 따라 점령을 이어갔죠. 이 전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방식이었어요. 다음으로 광개토가 강화한 건 무기였어요. 철기 생산을 크게 늘렸거든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힘이었죠. 철제 무기는 청동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도 가능했거든요. 고구려는 무기 생산과 보급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는 더 빠르게 재무장할 수 있었죠. 이건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뀐 건 전략이었어요. 광개토는 기다리는 전쟁을 벌였거든요. 대신 속도의 전쟁을 선택했어요. 적이 준비하기 전에 공격했죠. 적이 집결하기 전에 타격했어요. 한 번 승리하면 멈추지 않았어요. 패배한 적에게 다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전쟁 철학이었죠. 광개토의 군대는 한 곳에서만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적은 어디를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혼란이 생겼어요. 공포도 퍼졌죠. 그리고 속도가 전장을 지배했어요. 훈련도 굉장히 혹독했어요. 겨울에도 병사들은 눈 위에서 기병 돌격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말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돌격했어요. 창을 놓치면 맨손으로 싸우기도 했죠. 살아남는 병사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는 완전히 다른 군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공격적인 군대였죠. 광개토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곧 동아시아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목표는 백제였죠. 392년. 광개토는 준비를 끝냈죠. 이제 기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목표는 분명했어요. 백제였죠. 당시 백제는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고구려를 수십 년 동안 압박해온 상대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전이 아니었어요.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광개토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군을 모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었죠. 기병을 중심으로 빠르게 국경을 넘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안개가 낮게 깔린 평야였죠. 백제 국경 요새에서는 평소처럼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았죠.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고구려 기병이었어요. 중무장 기병이 쐐기 모양으로 돌격하고 있었거든요.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백제 군대는 아직 완전히 집결하지 못했어요. 돌격이 시작됐죠. 창이 방패를 뚫었어요. 기병이 방어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성문이 열렸어요. 보병이 뒤따라 들어왔거든요. 전투는 길지 않았어요. 짧고 잔혹했죠. 광개토는 한 성을 점령하면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성으로 이동했거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속도였어요. 백제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방어선이 연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소식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광개토는 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눴어요. 한 방향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했거든요. 백제는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죠. 광개토의 군대는 심리전도 사용했어요. 야간 공격, 기습, 보급로, 차단. 백제의 병사들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적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십 개의 성을 함락시켰어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죠. 삼국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백제는 처음으로 고구려의 속도와 공격성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개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국경이 아니었거든요. 백제의 중심, 한강이었죠. 이제 전쟁은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이후 백제는 처음으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구려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은 대부분 국경에서 끝났거든요. 하지만 광개토는 달랐어요. 그는 국경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왕이었거든요. 이번 목표는 분명했어요. 한강이었죠. 당시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경제의 중심이었고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죠. 외교와 교역도 이곳을 통해 움직였어요. 백제가 강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역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한강을 잃으면 백제는 무너진다. 고구려 군대가 대규모로 집결했어요. 기병과 보병이 모였고 공성병기까지 준비됐죠. 고구려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원정이었어요. 군대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진격했죠. 고구려 군대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내려왔어요. 백제도 이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죠.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했어요. 성벽을 강화했고 병력을 모았거든요. 전투는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쏟아졌죠. 성 아래에서는 기병이 돌격했어요. 공성탑이 세워졌고 사다리가 올라갔어요. 병사들은 성벽 위로 밀려 올라갔죠.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싸움은 계속됐거든요. 하지만 광개토는 정면 돌파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시 주변을 완전히 차단했죠. 보급로를 끊었어요. 시간이 고구려 편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백제 내부에서는 불안이 퍼졌어요. 버틸 수 있을까? 지원군은 오는 걸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광개토는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을 했어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어요. 대신 항복을 유도했죠. 전쟁이면서 정치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백제 왕은 결단을 내렸어요. 성문이 열렸죠. 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삼국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광개토는 백제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복속을 요구했죠. 백제는 고구려에 굴복하게 됐어요. 이 선택은 전쟁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었어요.
백제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고구려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은 고구려에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광개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남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신라, 그리고 왜구 세력이었죠. 전쟁은 이제 더 큰 규모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백제가 크게 흔들리자 한반도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광개토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남쪽이었어요. 신라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제와 가야 세력 사이에서 늘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외부 세력의 개입에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세력이 있었어요. 왜구였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세력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약탈 집단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남부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가야 세력과 연합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를 계속 압박했죠. 신라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결국 그들은 북쪽을 바라봤어요. 고구려였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선택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도움을 받는 순간 신라는 독립성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멸망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죠. 광개토는 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신하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남쪽은 너무 멉니다. 군대를 나누면 위험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광개토는 다르게 생각했죠.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봤거든요. 신라를 도우면 한반도 전체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구 세력도 막을 수 있었죠. 결국 광개토는 결정을 내렸어요. 대규모 원정이었죠. 고구려 군대는 남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거의 정복에 가까운 작전이었죠. 행군은 쉽지 않았어요. 거리도 멀었고 지형도 낯설었거든요. 보급 문제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고구려 군대는 속도를 유지했어요. 평야에서는 기병이 앞장섰고 산악 지형에서는 보병이 길을 열었죠. 전투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졌어요. 왜구 군대는 처음에는 고구려의 개입을 가볍게 봤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죠. 고구려 군대는 단순히 방어하지 않았어요. 적을 끝까지 추격했거든요. 기병이 퇴각하는 군대를 계속 쫓아갔어요. 보급로를 끊었고 거점을 하나씩 무너뜨렸죠. 왜구 군대는 이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죠. 전투는 길게 이어졌어요. 여러 번 충돌이 있었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거든요. 결국 왜구 세력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됐거든요.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게 됐어요. 광개토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질서를 바꿔버렸죠. 이제 누가 중심인지 분명해졌거든요. 하지만 광개토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북쪽이었죠. 거란과 여러 유목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초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남쪽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가 잠시 숨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잠깐 멈출 법했거든요. 하지만 광개토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위협을 아예 없애는 쪽을 선택했죠. 이번에는 북쪽이었습니다. 거란과 여러 유목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고구려에게 아주 오래된 적이었죠. 국경은 늘 불안했거든요. 평화로운 시기에도 약탈이 계속됐어요. 유목 세력은 정면으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빠르게 들어와서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초원으로 사라졌어요. 고구려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이기도 했죠. 농민들은 매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광개토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초원으로 직접 들어갔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유목민족은 초원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광개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고구려 군대 역시 기병 중심으로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는
초원 전쟁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속도였죠. 고구려 기병은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식량도 최소한만 가지고 다녔죠. 말도 여러 마리를 번갈아 타면서 이동했거든요. 목표는 하나였어요. 적보다 먼저 도착하는 거였죠. 첫 충돌은 갑자기 벌어졌어요. 거란 부족은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깊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새벽이었어요. 초원에 안개가 깔려 있었죠. 그때 말발굽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돌격이 시작됐죠. 고구려 기병이었습니다. 유목 기병도 곧바로 대응했어요. 이 전투는 성벽도 요새도 없었어요. 순수한 기병 전투였죠. 말 위에서 창이 부딪혔어요. 검이 휘둘러졌죠. 기병들이 서로 뒤엉켰어요. 전투는 짧았지만 굉장히 치열했어요. 광개토는 적의 중심을 노렸어요. 부족의 지도자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지도자가 쓰러지면 전투는 거의 끝났어요. 이 방식은 유목 세력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전투는 여러 번 이어졌어요. 부족들이 차례로 패배했거든요. 일부는 고구려에 복속했고 일부는 초원 깊숙이 도망쳤어요. 이때부터 유목 민족 사이에서 고구려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죠. 국경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었어요. 광개토는 초원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동부가 북방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광개토는 다음 방향을 바라봤어요. 서쪽이었습니다. 요동, 그리고 중국 세력이었죠. 이제 전쟁은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개토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반도 남쪽을 정리했고 북방의 유목 세력도 어느 정도 안정시켰죠. 하지만 광개토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쪽이었죠. 요동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곳을 장악하면 북방과 한반도를 모두 통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요동에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후연이었어요. 당시 중국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죠. 후연 역시 고구려를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점점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 일어났어요. 작은 전투들이 여러 번 벌어졌죠.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는 이 상황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죠. 결국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한 원정이 아니라 강대국과의 충돌이었거든요. 고구려 군대는 요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전투는 쉽지 않았어요. 후연 역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개 보병과 기병이 있었고 공성병기도 갖추고 있었죠.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투는 길어지기 시작했죠. 요새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어요. 기습이 있었고 반격도 계속됐죠. 하지만 광개토는 여기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어요. 속도였습니다. 한 번 승리하면 멈추지 않았어요. 곧바로 추격했죠. 후연 군대는 재정비할 시간을 거의 얻지 못했어요. 여러 도시가 차례로 무너졌거든요. 전쟁이 계속될수록 고구려의 영향력은 요동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고구려가 중국 세력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주변 국가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구려를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보기 시작했죠. 광개토 역시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복한 땅을 그대로 두지 않았거든요. 통치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죠. 고구려는 점점 제국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광개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광개토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왕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복한 땅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이 통치였죠. 하지만 광개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복 이후의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넓어진 영토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광개토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영토 자체가 아니었어요. 체계였죠. 그는 점령한 지역의 고구려의 질서를 이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귀족과 왕족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죠. 중요한 지역에는 충성도가 높은 지배층을 보냈거든요.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어요. 권력을 확장하는 방식이었죠. 고구려의 정치 구조가 점령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었어요. 조공체계였죠. 광개토는 모든 지역을 직접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속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현지 지배자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충성을 맹세해야 했죠. 조공을 바치고 필요할 때는 군사 지원도 해야 했어요. 이 방식에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적은 비용으로 넓은 영역을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이 구조는 훗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기본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광개토는 외교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그는 힘만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맹과 협력 관계를 함께 만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단순한 군사 국가에서 패권 국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어요. 군사 체계였죠. 광개토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군대를 해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국경은 계속 강화됐어요. 군사 훈련도 멈추지 않았죠. 이건 전쟁 준비이기도 했지만 안정을 위한 장치이기도 했어요. 광개토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준비 덕분에 고구려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강한 나라로 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광개토의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413년, 광개토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는 39이었죠. 정복을 시작한 지 약 20년 만이었어요. 너무 이른 죽음이었죠.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병 때문이었는지, 전쟁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동아시아를 뒤흔들던 왕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고구려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광개토라는 강력한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없는 고구려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는 이미 준비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가 만든 군대, 그가 만든 정치 구조,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질서,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등장했어요. 광개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왕이었습니다. 광개토의 업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어요. 물론 고구려의 영토는 크게 넓어졌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더 큰 곳에서 일어났어요. 동아시아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백제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예전처럼 강한 위치로 돌아가지는 못했죠.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됐어요. 북쪽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유목 세력은 예전처럼 쉽게 국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세력도 고구려를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게 됐어요. 고구려는 이제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이 기반 위에서 광개토의 아들이 등장했어요. 장수왕이었죠. 장수왕은 아버지가 만든 힘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고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죠. 광개토가 전쟁으로 길을 열었다면 장수왕은 그 길을 따라 나라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고구려의 전성기로 보기도 합니다. 광개토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질서를 바꾼 왕이었거든요. 만약 그가 위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공격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광개토. 그는 나라를 지킨 왕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바꾼 왕이었습니다.